저희가 오전에 섹션 1에서는 그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부분들을 또 원칙으로서의 어떤 실천을 해야 된다는 큰 어떤 방향성을 함께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좀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트 1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실천 쪽에서 그 학교에서의 어떤 학교 자치, 다시 말하면 제도와 문화로서 이 학교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측면을 좀 함께 논의할 예정이고요. 끝나고 나면 파트 2에서는 교육과정의 민주주의,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실천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 나갈 생각입니다. 파트 1은 학교 자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두 분의 발제를 듣고 또 세 분의 지적 토론을 함께 하고요. 여기 계신 플로어의 청중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학교 자체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제로 일본 도쿄대학의 가치노 마사키 교수님께서 학교 안팎에서의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가츠노 마사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은 학교 학교 자치와 시민성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the morning session was very interesting to me and very interesting. And as in Korea now, well, we in Japan have a discussion about social education, especially as we see this conference. 특히 이제 오늘 회의에 In relation to the autonomy of the school. As I said, well, in Japan now, for some time now, societal 이제 꽤 오래 changes such as 전부터 the aging population, 사회적인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촌 한도 형성이라든지 계층 간의 격차 확대, 환경 위기 악화 이런 사회 문제들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반가들 그리고 실천가들이 어떤 식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그 해결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그리고 학교 그리고 이제 교수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리큘럼의 일환으로도 이제 저희 교육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저희 문부과학성이라고 하는 맥스트가 있습니다. 맥스트에서도 이 국가 교육과정의 일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저 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2015년에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18세 모든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일본의 민주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이 맥스트, 그러니까 제가 문부과학성을 했던 이 부처에서 새로운 공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이 공문의 제목은 고등학교에서의 정치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정치활동이라는 제목의 공문이었는데요. 전국의 국립 그리고 공립 사립학교를 감독하는 모든 기관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치교육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촉진하는 대중을 양성하는 필수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진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is blind.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따른 보도자료도 출판을 해왔고요. 이 보도자료는 이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출판이 된 것입니다. 이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주권자 교육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교육 에서 주권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생들의 정치 활동에 대한 금지령도 해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 금지령이 처음에 도입이 됐던 것은 1969년입니다. 이러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학생들은 실제에서 다양한 학습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학습에 참여를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학생회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제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하여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3자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자라고 하니까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같이 만나서 이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는 장입니다. 이 협의회는 아주 중요한데요.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시민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Well, this my belief. 저는 오늘 이 발표문을 통해서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 3자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민주적이고 또 교육적인 이러한 방안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검토를 함으로써 어떻게 시민을 더 적절하게 육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시민교육의 공식 버전에 대해서 제기되는 기대뿐만 아니라 우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Well, in the late 1960s, 1960년대 후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캠퍼스 내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었는데요. 대학의 지배 구조, 학생들의 권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국가 안보 문제, 평화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둘러싼 사회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게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일본 내 고등학생들이 정치 활동에 점점 더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교장이라든지 교사들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육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존재하는 일은 이 투쟁을 진압하려고 문부성에서 많은 이 노력을 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 활동 참여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등학생들의 정치 활동 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로부터 저희가 이제 결별을 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방과 후 그리고 휴일 동안 학생들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문부과학생의 고시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이유로
학교 on account of 캠퍼스에서 정치 political 활동을 neutrality. 일반적으로 금지해야 Even when they 된다고 are 고시를 하고 conducted, 있습니다. they are 그러니까 undertaken as 심지어는 student council 학생회 activities 활동이라든지 or after school 아니면 club 방과 activities. 후 동아리 활동을 할 Next 때도 also 이러한 suggested 정치 that 활동을 the 금지해야 한다고 students report 분명하게 제시를 participation 하고 in 있습니다. outside 그리고 the school 학생들이 political 학교 activities to 정치 the 활동에 school 대한 참여를 in advance, 이 사전에 which 학교에 may 보고해야 well 된다라고도 restrict their 얘기를 freedom, 하고 I 있습니다. understand.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With regards to political education, 정치 교육과 Next again 관련해서 demanded that teachers 넥스트 그러니까 uphold the principle of 문부과학성은 political 교사들이 neutrality. 교육 활동 속에서 Which 정치적인 중립성의 very much 원칙을 strongly 지킬 것을 다시금 emphasized this 요구를 idea. 했습니다. Teachers are expected to 그래서 이제 abstain from 교사들은 announcing 이 정치적인 their political 견해를 views 표명하지 class. 말아라. real 표명하는 것을 political 자제할 issues 것으로 can be 이제 taken 예견이 되고 for discussion 있습니다. for students' learning. 하지만 수업에서 이 all 모든 the existing 관점들이 다 perspectives are 편견 presented 없이 with 제시가 some bias. 되어야지만 진정으로 Students are 이 supposed 정치적인 to 현안에 study 대해서 issues 저희가 from 다룰 different 수가 angles. 있습니다. Make 그리고 a 이러한 judgment, 과정을 통해서만 explore 학생들이 solutions 다양한 in 각도에서 collaboration with 탐구를 others, 하고 and 공정한 eventually 판단을 develop 내리고 attitude 그리고 to engage 다른 in 사람들과 other 협력 issues.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공공 This 문제에 requirement 참여하는 of 태도를 political 기를 수가 있습니다. neutrality 하지만 will, I 정치적인 think, make 중립 political 요건은 오히려 education 이러한 정치 apolitical, 교육을 not 탈정치적, 그러니까 정치적이 아니고 탈정치적으로 Next 만드는 notification 것이라고 will 저는 have 생각을 effect 합니다. of discouraging 이 teachers 외에 또 from introducing real 문부성에서 issues 제시를 of 하고 있는 방침이 politics into 있는데 practice. 이제 And 실제 consequently, 교사들이 lively 정치적인 discussion 현안들을 and 수업에 critical 도입하지 exploration 못하게 by 하고 students are not 있습니다. likely 그래서 to 결과적으로 ensue.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이라든지 비판적 탐구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The problem here 여기서 is the 문제가 ambiguous meaning 있습니다. of political 바로 neutrality.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규정이 갖는 모호성입니다. of the basic act on 일본의 education, 교육 기본법 제14조 1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은 이 일본의 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합리적인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치적인 리터러시가 중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문해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부 과학성도 역시 이 조항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동법 제14조 2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중립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정치 교육 그리고 허용 가능한 또 다른 정치 교육 간의 경계를 긋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좌우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러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이미 일각에서는 교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구 당국이 그 담당 선생님이 쓰는 자료나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교사들은 교사의 교육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부 과학성이 채집한 보조 자료는 모의 투표라든지 모의 국회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의 실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의미라든지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지 투표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현재 국민이라는 기존 과목이 있는데요. 이거를 최대한 보완하는 데 필수가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과목, 시빅스라는 과목은 시민성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입니다. 문부 과학성은 현재 주권을 가진 자에게 경리를 포함하면서 주권자 교육의 개념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권은 그냥 투표할 권리 이런 식으로 아주 협소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냐면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의지가 낮고 또 공공 문제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낮다라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지되는 문부과학성이 승인한 범위 내의 시민교육 버전, 그러니까 유권자 교육은 학생들에게 투표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 그들을 기꺼이 주권자로서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3자 협의회입니다. 3자 협의회는 민주적이자 교육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방법이기도 한데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이제 학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학교의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시설, 교육 과정, 커리큘럼, 교수, 학습법 등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필수는 아닙니다만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들에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 원칙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는 공공의 공간이고 따라서 학교의 운영은 민주적으로 자율적인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 여기에는 교장, 교사, 교직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포함이 되는데요. 모든 이해 관계자는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결정 과정, 특히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학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 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과 해당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성찰하고 견해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가 노현에 있는 다스노시 도쿄의 3자 협의회가 가장 잘 알려진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현재 도쿄 도립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리고 전직 교사인 미야시타 요헤이의 글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3자 협의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끈기 있게 숙고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책을 찾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이 파트타임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를 제한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원하지만 사실은 봄이라든지 여름, 겨울이라든지 이렇게 이 방학이 긴 시간 동안에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해인가 3자 협의회에서 학기 중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학생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정을 완화를 하게 되면은 교사들이 이제 반대를 조금 했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방과 후 동아리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교실 토론을 주고
주최를 하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함으로써 목소리를 계속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이 3자 협의회가 이 바뀐 규정, 그러니까 규정의 개정에 동의하는 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서스펜션이라고 또 저희 주제 나왔던 거 있죠. 비에스타 교수님께서 지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개념을 여기 도입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결국에는 교사들 편을 처음에는 들었다가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책임감도 이제 함께 느끼게 되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다스노 고등학교의 3자 협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3자 간의 민주적인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학교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제안이더라도 용인되고 또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자 협의회는 협의회에 제기된 문제들, 이러한 사안들 외에도 정기적으로 교수라든지 학습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토론을 진행을 하는데요. 학생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사들의 교수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교사들은 관련 학과 그룹의 요청을 고려를 해서 다음 회의가 되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들은 다양한 이제 학습 문제에 대해서도 이 어젠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가정에서 충분히 학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는데요. 3자 협의회 연말 회기가 다가오면 이제 교사와 학생들은 각각 교수와 학습 개선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또 책임감 있는 학습자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워낙 공평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자질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교사들 역시도 지금 현재 반응이 어떻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적 기술도 향상시켜주고, 부모들은 이제 물론 근로자이자 시민이기도 하고 또 학생의 보호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자 협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 지역사회라든지 산업, 정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토론을 하는 그러한 장도 열리는데요. 보통 1년에 한 번이나 그 이하로 열리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3자 협의회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자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협의회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하는데요. 이제 학생들의 행동이 수반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학생들이 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한다거나 예술 양식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지역 산업이 쇠퇴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스노 고등학교에서는 지역의 이 소매업계가 지금 현재 쇠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력을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벼룩시장을 열기 시작했고, 다양한 그림, 사진, 서예 같은 예술 작품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이제 지역 상점을 장식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는 카페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 업계와 협력을 해서 지역 상점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을 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지역 산업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또
또 이제 공개 토론이라든지 활동도 진행을 했는데요. 다른 학교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어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자발적인 학생들의 참여라든지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바라키현의 오가와시 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지방 철도가 지금 너무 유행성이 없다, 폐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같이 해결을 하는데 다들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3자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포럼에서 논의된 문제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견이 발생을 합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노 고등학교의 사례인데요. 그때 이제 일부 학생들이 뭔가 편리함,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를 했을 때 교복을 입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계획에 지지를 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게 위생적이지 않다. 그리고 너무 이러한 규율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좀 뭔가 이렇게 억압이 된다라고 해서 제안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옷을 어떻게 입는지 학교에서 규정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이 토론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결국 복장 규정을 그러면 도입하자 이러한 제안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다수결 원칙을 피했습니다. 이를 이제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고요. 이 반복된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성찰에서 워낙 여러 가지 관점이 나왔는데 그 관점들을 다 존중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포기하는 법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3자 협의회 그리고 포럼은 학생들이 시민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 내부의 매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도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관점을 존중을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여러 관점을 동시에 존중하는 그러한 해결책을 탐구를 하게 되고 협력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협의회와 포럼을 통해서 평등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라든지 실천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다른 어른들에게도 사실 이 3자 협의의 개념은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삶을 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교 안팎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위라든지 권한을 이해하는 것도 함께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사라든지 다른 어른들이 종종 이 3자 협의회나 포럼을 향해서 망설임이라든지 저항감을 표출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이 안팎에서 민주적인 심의를 하게 되고 또 의사결정에 참여를 함으로써 시민성에 대해 배우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치 비방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실천가들이 시민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현안들 그리고 문제들 이 외에도 공식적으로 승인된 버전의 시민교육은 버티비에스타 교수님께서 결과로서의 시민성이라고 찾았던 것에 내포된 중요한 결함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시민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 교육 실천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시민교육에서의 강한 도구적인 편향성으로 시민성에 대한 생각이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교육 실천가들은 이 시민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시민이 되도록 가르치자 효과적인 방법에
사회만 초점을 맞추기를 기대받게 됩니다. 그 결과 시민성에 대한 생각은 사실 빈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지배적인 권력기관 그리고 문화에 우호되게 되는 그러한 편향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문부과학성에서는 시민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국민 과목의 일부로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라든지 시민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시민성을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접근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미숙한 학생들이 존경할 만한 시민으로 변화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에스타 교수님께서 아까도 또 언급하셨지만 시민성은 성취되고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지위나 형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 실천가들이라든지 정책 유권자들은 학생들이 삼자협의회와 포럼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성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학교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다른 형태의 참여 과정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시민성을 가르치려는 노력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민성에 대한 배움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배움이 참 중요하고 배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높이 하지만 이러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연 교육 실천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민주적 그리고 평등한 관계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성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성을 가르치는 것에서 학교 안에 이러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 그리고 실천이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 넓은 사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라든지 지역 그리고 사회는 모두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로서의 시민성이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시민성의 관점을 이제 견지를 하게 된다면 이 시민 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민주 시민 교육을 이제 한국에서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가치로 교수님께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의 방법으로서 3자 협의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자 협의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시민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어떤 역할을 말씀해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성공적 실천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학급 구성원의 평등하고 민주의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학교 자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구성원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색정원에서도 이게 됐던 부분인데 결국 같은 2015년에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화 되면서 주권자 교육에 대한 것들이 좀 강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나오는 이제 교사의 정책 중립성의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락도 이따가 아마 청주께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섹션 1에서 나왔는데 민주시민교육에서 학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치와 학교장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서울 은빛초등학교의 이희숙 교장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9월 1일자로 그 내부형 공모기장으로 평교사에서 은빛초라는 혁신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죠. 교사에서 교장으로 교직 생애 전환을 맞이해서 교사인 듯 교장인 듯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학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제 학교자치와 학교장의 역할이 저의 짧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단견일 수도 있고 또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장의 역할이 사실은 교육개혁이나 학교혁신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가장 또 촉진적인 변화에 역할을 하기도 해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학교장의 리더십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교장 집담회를 몇 차례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그 받은 영감을 여기에 녹여서 오늘 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 학교 자치란, 그 다음에 학교장의 정체성은 어때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학교 자치와 학교장의 역할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아침에 그 민주시민교육이 어젠다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원칙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저는 당연히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이미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보면 이제 교육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자주적 생활 능력이나 민주시민의 어떤 자질을 갖춰서 개인의 어떤 삶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해야 된다. 이걸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이미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도 민주시민교육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이 최근에 그 뭐 교육부에서도 민주시민과가 만들어지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뜨거운 그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 애초에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학교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야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런 관심이나 또는 그 추진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한 단계 더 높여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또 기대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교가 그런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혁신학교 정책 도입 이후에 학교 문화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학교의 문화 속에서 과거로부터 쭉 그 이어져 오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명하달이랄지 모방이나 흉내, 뭐 감독 지시 통제, 또 공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요. 그 다음에 성과 경쟁, 뭐 교원 성과급제랄지, 뭐 평가랄지, 그 다음에 학생을 성적으로 줄세우게 하는 거랄지, 그 다음에 각종 규정이나 지침이 학교의 자율성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고요. 형식, 그 다음에 권위주의 이런 문화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런 면에서 학교 자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정말 꼭 실현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학교 자치를 뭐 다양한 경로나 정책 연구를 통해서 학교 자치의 상이나 개념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자치 로드맵을 마련을 하면서 학교 자치를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학교가 학교 운영에 권한을 갖고 구성원들이 고유한 교육과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 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율성과 학교에서의 자율성과 민주성과 실천성 이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학교 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 자체가 잘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이나 학교 민주주의가 잘 안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교육 내용은 그 시대적 가치, 사회적 가치나 시대 정신이 교육과정 내용 중에 충분히 녹아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은 스킬이나 기능이 아니라 민주적 소통을 통한 이제 학습, 수업,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생활하는 잠재적 교육과정, 학생의 모든 교육 활동에 이제 학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사나 학부모들도 역시 교육 주체들의 어떤 민주적 역량이 길러질 때 학교 자체가 잘 안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학교 개혁이나 학교 자치 또 학교 민주주의가 느림보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형 혁신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학교 운영을 좀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하냐, 이걸 빅데이터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교장, 학교장, 민주적, 관리자, 마인드, 이게 이제 가장 많은 횟수로 등장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 자치나 학교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때 학교장의 역할이나 학교장의 마인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처럼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학교장의 권한이나 직무는 어떤 것인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제시된 것이 초중등교육법 20조 1항에 보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폭넓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 내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장이 어떤 생각과 리더십을 가지고 학교장의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학교의 운영 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은 학교장의 자율 권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나 장학이나 재정이나 교육과정 운영, 운영기구, 학생, 시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상 저도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서 교직생회에서 굉장히 많은 기간을 투입을 해서 그 과정에서 학교장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막상 학교장이 되어 보니까 너무너무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지사지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그래서 학교장으로서 정말 학교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해결하고 또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권한은 별로 없는데 책임은 굉장히 많이 져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학교장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까? 학교장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학교장은 역할이나 업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체성 또한 단선적이지 않고 굉장히 다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 명확하게 어느 한 지점에 자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경영자와 교육자 사이, 관리자와 촉진사 사이, 이런 식으로 6개의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건 제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장은 경영자인가 교육자인가? 교육 수요자라는 말과 함께 학교자가 경영자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되어 있고, 실제로 각 학교의 교육 계획서를 보면 학교장의 경영관이 이렇게 딱 이제 첫 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경영자라는 말 속에는 학교의 이제 모든 업무나 이런 걸 성과나 그 다음에 투입 대비 산출, 그 다음에 외부에 보여지는 실적, 이런 거에 약간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적인 시각을 또는 교육자적인 관점을 갖지 않고 경영자적인 관점으로 학교를 운영했을 때 학생 개개인의 성장이나 발달을 도외시하고, 그 다음에 교육의 공공성이나 평등성을 추구하지 않고 실적이나 성과에 매몰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조화롭게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와 촉진자 사이. 관리자라는 말 속에는 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관료 체제의 어떤
꼭대기에 있는 그런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제 관리자적인 또 마인드로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너무 그 안전성에 이제 무게를 두거나 또는 공문서,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이런 거에 무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관리자를 넘어서서 변화의 촉진자의 역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신뢰를 해서 과감하게 그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행정이나 업무를 대폭 경감을 시켜서 집단 지성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는 그런 촉진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리더와 리더 양성자 사이인데요. 그 학교장이 리더로서 미래지향적인 그 다음에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제시를 하는데 너무 학교장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학교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만약에 학교장이 그 학교를 떠났을 때 지속성이 담보될 수가 없죠. 그래서 수평적 리더십과 그 다음에 분권이나 권한이임 또 구성원들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통해서 학교장이 떠나더라도 중간자적 리더십을 갖춘 리더 양성을 통해서 학교의 문화와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와 참여자 사이 최근에 혁신학교에서는 이제 그 학교장도 똑같이 이제 교사들과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발언권을 얻어서 논의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그 참여자의 어떤 방향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결정을 독점한다거나 그 다음에 교육 주체를 대상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학교장의 결정은 굉장히 학교 운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구성원들과 함께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 수행자와 자율운영 책임자 사이 그 여전히 학교가 행정 말단 조직으로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법령이나 지침, 규정에 얽매여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감사나 평가에 지적당하지 않기 위한 안정지향적인 그런 행정을 펴게 되는데 이제 교육행정 수행자에 머무른다면 학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자율운영에 대한 관점을 꼭 유지하고 그 다음에 매우 눈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면밀히 파악해서 상부 기관에 제안을 해서 바꿔내는 그런 데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자율운영을 이제 추구하다 보면 자율과 책임 사이에서 굉장히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잘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교장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휘자와 연주자 사이 이제 오케스트라의 훌륭한 지휘자는 단원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끄집어내어서 이게 하모니를 이뤄서 아름다운 이제 음악을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과 역량을 가진 교사들이 존재하는데 교장이 이런 선생님들의 역량이나 능력을 잘 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조율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그 연주자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장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 문제를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치 역량을 기를 때 학교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교사회나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그 자기네들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거나 학부모들이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학부모가 어떻게 학교 교육활동에 함께하고 지원할 것인지 스스로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다양한 대의체계를 만들어서 학부모 의견이 학교 교육활동에 잘 반영해질 수 있을 때 학교 민주주의가 더 성숙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교사회 같은 경우는 제가 혁신학교에 있으면서 상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교사회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 그 다음에 신규 교사가 교사회를 통해서 나는 교사로서 가장 좋은 연수의 경험을 얻었다. 그 다음에 나는 교사회를 통해서 드디어 민주주의자가 됐다. 뭐 이런 선생님들이 소감을 들을 때
이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는 교사회야말로 학교 민주주의의 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교육 주체들의 민주적인 자치 역량이 길러지면 이렇게 서로 토론을 통해서 교사 다짐, 학생 다짐, 학부모 다짐 스스로 그 규정을 정하고 이걸 지켜가는 자율과 책임의 어떤 자세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여전히 국가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그 역할에 머무른다면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정말 민주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네,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 시스템이 필요한데 교육부 설문조사를 보면은 교사들의 그 하루 일과 중에 40% 이상이 일반 행정이나 교무 행정에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 이런 이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들이 교육활동이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는 스스로 자기 수업에 대한 성찰이나 그 다음에 민주적인 그 의사결정의 과정에 시간을 투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런 일련의 교육과정 중심의 어떤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습 공동체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들이 끊임없이 그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치와 시대 정신을 담아서 민주시민교육에 부합한 수업이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동료 교사들과 같이 공동 연구하고 실천하고 또 협력하면서 그 교육과정의 문해력을 높이고 교사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높일 때 교사들이 이제 이론적 실천과 실천적 이론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교와 마을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학교 안팎에는 굉장히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적, 물적, 공간 자원들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까지 학교가 마을 속의 섬처럼 존재해 왔죠.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는 학교가 담장이 너무 높다, 폐쇄적이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다양한 마을의 자원들과 어떻게 교육과정과 결합시킬 것인지 이걸 학교장이 이런데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교과서와 교실을 벗어나서 마을 속에 자기 삶의 생활 공간에서 마을의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삶의 기술이나 태도를 배울 때 좀 더 민주시민교육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암과 삶에 일치하는 교육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을 더 깊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꿈꾸는 학교인데요. 학교장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육을 바꾸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교 밖에서 민주시민을 배운다는 말이 회자되지 않고 학교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런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행에 앞서서 다시 한번 발제 및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좌측으로요. 선은비초등학교의 이희숙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도쿄대학의 가츠노 마사키 교수님이십니다. 또 파주 검산초등학교의 최종철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천 하기고등학교의 한성찬 선생님이십니다.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이은경 장학선생님이십니다. 예, 저희가 이제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최종철 교감 선생님께서 두 분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 계시기 때문에 특히 학교 민주주의라든지 특히 민주학교 문화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활동과 아울러서 토론을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가츠오노 마사키 교수님과 이희수 교장선생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학교자치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두 분의 그 발제 내용과 더불어서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몇 가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논의할 방향은 사전에 제시된 62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토론 자료집 거기에 제 토론문이 있으니까 그 논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 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방향성과 어떤 그런 학교 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제가 첫 번째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왜 무엇을 위한 학교 자치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치를 하기 위한, 학교 자치를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민주 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시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좋은 시민이 국가 권리에 대항해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옹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로 이제 논의되고 있었던 좋은 시민의 그런 개념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지역 안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문제, 지역사회 발전 비전을 지니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시민을 좋은 시민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에 대해서는 심판을 주름하면서 왜 우리가 정작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상적 삶에서는 그 사회 경제적 문제를 민주주의 문제를 보지 않고 침묵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 가츠오노 마사키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그 내용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민주주의 참여 방법, 절차를 가르치는 지식적이고 협소한 민주시민교육은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공감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그 관점에서 존 듀이의 그 교육 철학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듀이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를 사회와 동떨어진 별개의 속성과 내용으로 조직된 체계가 아니고 하나의 작은 사회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의 경험이 곧 사회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경험을 교과서로 삼아서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지성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자치는 바로 이러한 그 뒤의 교육 철학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기제, 생활 양식의 민주주의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가 말한 작은 사회로서의 학교 모습은 결국에는 교육 공동체와 수업의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공동체와 생활 전반에 이루어지는 생활 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는데 교육 공동체가 작동되는 핵심 장면이 수업에서 또는 생활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 장면, 교육 과정, 수업 내용, 수업 방법, 평가뿐만 아니라 학교 등교 시간, 점심 시간, 쉬는 시간, 학교 시간 모든 생활 전반에서 실천돼야 됩니다. 특히 요즘 혁신학교가 지금 10주년을 맞았는데요. 혁신학교 운동의 핵심 중 하나가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민주적인 원리가 작동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가능한데 즉 학교 자치를 통한 경험이 수업과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또한 역으로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는 역량이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학교 자치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학교 자치의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희수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자치와 학교장의 역할 발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장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직무의 분배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가르치는 일과 업무 모두를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짐이기도 하고요. 학교는 학교장에게 과도하게 투입되어 있는 업무와 권한을 나누기 위하여 정결 규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장은
과도하게 수준되어 있는 업무와 권한을 나누기 위해서 정규 규정을 만들고, 하지만 본인만큼 교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교장은 책임감 때문에 많은 업무에 관여를 하게 되고 권한을 본인에게 집중시키면서 교직원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성원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토론자는 2018년도에 경기 학교 민주시민교육 발전 방안이라는 정책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는 가운데서 왜 자발성이 이끌어낼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지나치게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공적인 영역의 참여와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뤄내기 어렵고,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는 바로 자신의 삶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행위의 결과가 갖는 의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의 장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주체, 즉 공중으로서의 시민 삶에 대한 공감을 학교가 만들어낼 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공적인 참여의 행위가 결국 나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어떤 의미와 이익이 있는지를 성취할 수 있는 영향을 빌어줄 때 자발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에 제시된 그 아래 박스 쪽에 보시면 이제 공중의 시민상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 주체별로 자치기구의 동기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혁신학교를 저희가 4년 동안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민주주의 학교를 만드는데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결정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자치회의 자율적 운영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각 주체의 자치회에서 안건이 만들어지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의 문화가 정착되고 각종 주체별 소위원회에서 결정에 대한 현안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협치가 이루어지는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5쪽에 나와 있는 교직원 자치 실천 사례를 이제 샘플로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참여의 민주주의에서 참여의 민주주의와 절차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학교 구조를 만드는데, 민주주의 구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참여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살짝 학교에서 이제 교감으로 발령을 받아가니까 교사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학교라는 학교 교육은 교원뿐 아니라 교직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극대화되기 때문에 교사회의가 아닌 교직원 회의로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적어도 내 선택에 의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참여에 처음부터 제한을 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참여의 범위를 교직원으로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회의 운영 시스템이 바뀌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회의 규칙을 정식으로 제정해서 학교장의 결재를 특화해서 학교의 하나의 규정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사실은 뭔가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충분히 우리가 논의되고 고민한 결정이었는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민주주의의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카츠노 마사야키 교수님이 제안하고 있는 3자 협의회의 모습은 경기도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비전이나 교육과정 운영, 생활협약과 같은 공동체 가치 체계를 세우는 장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활협약을 만들든 규정을 만들든 이런 것들이 되게 선언적 의미로 끝난다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토론회를 통해서 생활협약을 만들고 뭔가를 비전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그냥 학교에 옛날에 교훈이나 쿠폰이 걸려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뭔가를 합의를 만들어야 할 때는 저희 학교 예를 들면 이제 그 생활협약을 만들 때 약 2달간의 공동체의 어떤 그런 협의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떤 실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나는 그 많은 구성원들이 그러죠. 나는 동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대토론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을 정리하고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그 사이에 어떤 논의의 과정, 어떤 토론의 과정을 거쳐하는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또 제안 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 학교 자치를 하면서 그 학교 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춘 마사야키 교수님의 제안한 산자협의와 같은 공동체 협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의 법치 제도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만드는 사회 질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이고 그 법률을 제정할 때 소수의 권력자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를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사회 참여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생활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학교의 모습을 학교의 규정이나 생활협약에 담아서 그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사회의 민주적인 의미는 그저 사회만 탐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던 사람들이 각성하여 자발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공공복지와 안녕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의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에 적극적인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학교를 생활협약이나 약속, 규칙 등에 담아낼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이렇게 같이 의견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학교 자치가 결국에는 뭐냐면 학교와 자율권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고 책임져 나가는 학교를 만든다고 한다면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교가 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요즘에 교육 자치를 통해서 학교 자치를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 교육 프로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까지 내려가는 그런 권한의 위임에서 그러면은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학교의 아까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도 이렇게 보듯이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관리와 감독이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 학교 폭력 사안을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 그런 학교의 노력들보다는 그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걸 가지고 학교를 평가하려고 하는 관점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학교 자체는 요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편 또 모든 학교가 그런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때 교육청은 작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자율 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교육 격차 문제나 학교 자체 평가 전환 등에 따라 대두되는 책무성의 문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려운 과목은 가르치지 않거나 학생의 지도면에서 무책임한 경우를 이끌어서 교사공화국이라고 어떻게 꼬집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현철 교관님께서는 학교 자치 구조와 문화 만들기 관련된 다양한 실천 사례와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두 분 토론자 계시는데 좀 시간을 좀 최대한 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길어지면 좀 거시기 하죠. 제가 드린 그 발제면에 보시면 이제 풍경 4개가 있습니다. 밖에서 흔히 있는 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공통점이 있죠. 교사들이 결정하고 학생들이 결정을 해도 학교정에서 다 뒤집어집니다. 예.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가 딱 일원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 민주주의를 많이 얘기하지만 이런 일원화된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안에 공론장이 존재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 번 얘기 나왔을 겁니다. 공론장은 이제 공적 영역이라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는 잘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교직원회의도 있고 기획회의도 있고 부장대회도 있죠. 근데 기획회의 가보면 아실 겁니다. 딱 교정원회 가운데 있고 양옆에 부장들 쫙 나란히 앉아 있죠. 그리고 이제 딱 한 번씩 보고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교직회의 때 부장들 나와서 쭉 다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교정원회 후나. 사실 이제 그러한 학교 문화 속에서는 어떤 학교 자치 아무리 얘기해도요 좋게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런 교사들 계십니다. 나는 선생님과 소통을 잘해. 어디서? 회식 자리에서. 그럼 선생님들이 오시면 차 타드려. 교장실에서. 그래서 이제 차 타시면서 자기 본인 옛날 얘기 막 하시죠 또 이제. 사실 소통은요
소통은 이제 학교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지 완성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는 학생도 교사도 그게 존재하지 않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안에 그러한 다원화된 의사결정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무리 혁신회가 좋아도요. 혁신회가 많이 끝나고 어떤 권위적인 교정에서 오면은 학교에서 바뀝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학교장에 의해서 학교 바뀌거든요.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단순히 문화만으로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변화가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때로는 법적으로 이것을 보장해 줄 수도 필요합니다. 아마 그 자치조례 같은 게만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언제든지 그 소통 구조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경험했었죠. 몇 년 전에요. 쉽게 무너져 버려요. 공론장이요, 공적 영역 금방 무너집니다. 따라서 이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 존재하지 않다면 사실 학교 민주주의 쉽지가 않다고 봐야겠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뭐 여러 번 나왔는데요. 민주주의는 교과서에서 선거 방법과 민주주의 우리는 헌법 제1조 1항 뭐 민주공화국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하죠.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무언가를 결정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걸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생활 양식의 민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허다하죠. 중요한 건 학생을 시민의 자유로 볼 것인가입니다. 시민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 유사하게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시민의 자격을 주고 그 안에 참여시켜서 함께 논의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여기 장관이 가셨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저기 학교에 일이 많으시죠? 인천시에서 제가 한번 그 공모사업 개선 때문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러다 보니까는 저기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모사업이 116개가 있더라고요. 예산 280억이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공모사업 내려보내면서 학교에서 날 하루 잡아서 전부 학습 우동체랑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실은요.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요. 일을 줄여야 되거든요. 일을 줄여야 뭔가 앉아서 성찰을 하죠. 일 쫓기다서 성찰을 합니까? 물론 학생 모두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런 행정업 경감을 위해서라도 교육부가 쥐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특교 중심의 어떤 사업들이 있죠. 이걸 다 일단 줄여야 되고요. 학교에 넘겨야 됩니다. 또 하나 있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기획회의 할 때 혹은 뭐 학년 부장 회의 할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장들 부탁하면은 부장들 가서 이제 그분들 말씀드리지만은 잘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런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뭐 이거 속된 말 그런 말 하죠. 우리나라의 그 인사 승진 제도는 마일리지 적금식이다. 혹은 포인트 적립식 승진 제도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인사 승진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요 학교 안에서 수평적 관계 만들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또 어떤 것이 갖춰질 경우에 아마 학교 민주주의, 학교 자치가 좀 더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까 쓰거든요. 문화는요, 제도가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문화가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먼저 제도가 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간단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이은경 작가님 계속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변방에 전라북도에서 제가 이렇게 중앙에 온 곳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교자치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데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 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학교 자치이고 또 학교 자치가 제도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든 학교자치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조례로 이렇게 실현을 했는데요.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 사실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은 조례를 2번 만들었어요. 2016년에 만들었다가 한번 대법원 무효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작년 2018년에 재추진해서 올해 2019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학교자치 조례가 무효화된 이유는 저희가 전에 조례에서는 교원 인사 자문 관리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 교원 인사라는 것은 국가 사무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때 무효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 조례라는 것이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 국가 사무인 것들 또는 법령의 위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학교자치를 진행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자치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교육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 조례 제가 뒤에 붙였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많이 막 이렇게 급진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그 교육 주체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기구 4개를 만들었어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례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학교는 어디나 이 조례에 의한 자치기구를 다 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무회의, 교직원회의라고도 하는 이 교무회의를 구성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교무회의 안 되는 학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이 교무회의는 저희가 정례화를 했고 여기에서 결정된 심의에서 결정된 안들은 교장선생님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하시고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자치 조례가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반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학교자치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반대 의견을 많이 봉착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에요. 학교장 중심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저해하고 그 다음에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학교자치 조례를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조정해 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는데 2가지를 학교자치 조례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구성원들, 주체들이 자신들의 대표 기구인 자치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자치기구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교무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는 학교자치가 시행이 되고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이 된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조례가 100개가 만들어져도 무관심하신 분들은 무관심하시고 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실현되는 학교 자치에 대해서 심하게는 어떤 분들은 이거는 업무다, 잡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합리적인 의견이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반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학교자치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를 이렇게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위 학교를 찾아가는 연수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선생님들 모시고 연수 같은 거 진행해서 학교자치 실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교육감님 민주시민 교육 말씀하시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육 과정 교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 민주시민 교육은 교과에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상의 학교 민주주의를 통해서 또는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제 지금 학교자치 조례가 그 전북하고 광주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경기도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담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청중에 좀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 양지초등학교 교사 원경미라고 합니다. 저기 교수님께 카즈노 마사키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본하고 한국은 그 이제 컨푸이즘이라고 이제 유교주의 컬처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통적으로 학생에 대한 가치관도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그 발제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전부터 학생 참여를 이제 강조하셨고, 이제 right to vote라고 하셔서 이제 그 학생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간 이 챕터 2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인도를 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선생님들이 페이지 37쪽에 예. However, the version of 저기 보면은 이제 이게 학생들의 이제 young people are less willing to vote and they feel they incapable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참여 투표율이 이제 낮아지는 하고 이제 오히려 정치에 무관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학생 참여율을 높이고 학생 투표권 이제 연령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 시사할 수 있는 바가 어떤 점이 있는지 일본에서 이뤄지는 이제 그 경험과 이제 교수님이 가진 생각을 바탕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안성에 있는 고3 초등학교 교사 최지원입니다. 저는 현 체제 자체로 학교정과 학교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학교의 업무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학교 교원들이 하는 업무를 학교장과 교감 선생님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현 체제로 그렇게 이 양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계속 저희 교원들한테 이렇게 남무기식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 리더 과정 그 1년 과정을 했는데 참 흥분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장학직에 나가신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정치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교육감의 구색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혁신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부서인데 혁신 리더 과정에서 수료한 장학사를 한 명도 쓰지 않고 단지 일을 잘하는 스킬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쓰고 그 사람에게 혁신교육을 더 공부해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내 이런 식의 정책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현 교육 행정조직에 대한 의문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런 좋은 국제적인 포럼을 한다 하더라도 현 조직 체계는 80%가 행정조직이고 20%가 교원조직입니다. 그래서 장학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원조직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 체제는 행정가들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지 저희 교사들의 이런 좋은 성과, 데이터, 의미 있는 이 담론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면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애란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여기 마이크 갖다 주시죠. 저는 인천에서 온 조수진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아까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줄이면, 일을 줄이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 저는 교사 수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산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데 사실은 어떤 쟁점이든 돈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결국의 핵심은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제가 교육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결국에 그 중요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의 수를 늘리는 것 이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그 예산을 써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 쓴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요.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 마사키 교수님의 발제문 잘 봤는데요. 43페이지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1960년대 후반에 그런 정치활동 참여가 금지되었다가 최근에 문무과학성에서 일부 정치활동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한계가 명백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고 특히나 교사들에 있어서도 이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이 학교 안에서의 활발한 정치 토론과 교육 그리고 민주시민을 길러내는데 방해물이 되는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 한국 사회도 참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그 문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교사선언에 참여했다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문제인데도 교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교사들이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에게 지금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제약을 받고 있어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저는 정교조 조합원이기도 한데 정교조는 지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33명이 지금 법의 노조가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항의했던 33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해고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적인 시민 권리를 교사들에게 주지 않은 가로채가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민주주의를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용까지 담아내는 그런 진정성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노동조합과 그런 활동가들이 함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함께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입장을 밝혀주시면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받기 어려울 것 같고 그 질문을 세 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이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의 정리 말씀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학교의 업무를 교장교감이 많이 분담하면 업무가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이제 업무 전담팀이나 이런 방식으로 부장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근데요, 제가 교장 되기 전에 공모를 할 때 수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학부모회 업무를 아예 내가 맡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는데 수업은 이제 저희가 51학급이나 되기 때문에 1시간씩 들어가는데도 정말 시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회 업무는 제가 못 맡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도와는 줘요. 많이 도와준 수고 교육과정부장 교육과정 계획서 짤 때도 계속 같이 논의하고 도와는 주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교장으로 9월 1일자 발령 나서 6개월 동안 결제한 공문서가요 3,400건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보통 20건 내지 30건 결제를 하는데 그냥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장이기 때문에 꼼꼼히 내용을 보고 결제하고 그 다음에 매일 공람으로 날라오는 공문이 또 수십 건이고 근데 이제 제가 워낙 교장실을 떠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행정실에서 불만이 많아요. 빨리 결제 좀 해달라.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자리를 비워서 이제 자기네들 일하는데 힘들다. 전임 교장은 항상 교장실에 앉아서 결제만을 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처럼 쉽지 않아서 저는 행정의 업무가 80%고 교육 관련 업무가 20%다 그러는데 또 교사 수를 늘려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핀란드나 온타리오주, 캐나다 이런 데 가보면 공문이 없잖아요. 그게 학교 자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 수는 제가 볼 때 수업 시수나 교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도 비슷해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 업무가 여전히 교육부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고 학교 안에서도 너무 이제 관행적으로 감사나 이런 거에 그동안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불필요하게 많은
과정들을 학교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서 제가 교장으로 가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과감하게 문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보수적이에요. 제가 없애자고 하면 이거 진짜 없애도 되냐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없애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업무 총량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자치를 얘기할 때 예산이나 또는 뭐 시설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주었을 때 그 어떤 전체적인 업무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육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전 세션에서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실질 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인데요.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 사실 교사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신중하게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의견을 잘 들어줘야, 경청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자 협의회를 통해서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서는 그런 3자 협의회를 가진 학교들에 다니는 학생들은 투표를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단순히 시민 교육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사회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 민주 시민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어렵게 만드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도 민주주의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른들도 민주주의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교사들과 어른들은 흔히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사 그리고 나머지 어른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민주주의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학교장 그리고 학교가 그들의 역할은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나머지 지역사회에 있는 어른들도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업무 80% 행정조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스님들을 많이 지원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없을까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교육 행정적인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토론에서 얘기했듯이 학교를 평가와 바라보는 관점을 뭐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화에서는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그런 규제와 지침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없애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자치를 실천하는 과정은 저는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자연스럽게 길을 가는 과정, 그러니까 학교 자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체성이나 아니면 관계 맺기, 협력적 문제 해결 같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공중으로서 시민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학교에서 사실은 학교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주인 정신을 어떻게 가지게 해주는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 그게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 찾기, 그러니까 내 권리가 아니고 또 책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그런 주인 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저쪽에 질문했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마사키 교수님한테 사실 저도 질문 좀 하고 싶었거든요. 일본의 그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요. 근데 사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환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교과서는요, 국가가 제시한 검정 기준을 통과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중립적이고 항상 객관적이랄까요? 그런 것인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쓰는 경제학 교과서는 그러면은 과연 하나의 교과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경제 교과서에는 어떤 경제학이 들어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윤리 교과서에는, 그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문학 교과서에는 사실은 이미 텍스트 자체가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학교 민주주의, 학교 자치 얘기하면서 이제 공론장 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공적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학교 안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이라는 말씀 자체가 정치적 공동체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학교 안에서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참여하고 그걸 만들어냄으로써 하나의 공동선을 창출해내는 것이거든요. 이미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빼버려 난 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아닌가, 학교 민주주의 말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거 정말 좋고요. 학교 민주주의 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다 봅니다. 근데 학교 민주주의 되기 위해서라면 되게 넘어갈 길이 많은데요. 아마 이 자리들이 어떤 토대 되지 않을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도가 갖춰지고 그래서 문화 바뀌고 한다면 더 빠르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업무를 줄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그것에 더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의 답은 학교 자치이고, 그리고 그 학교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선결되어야 될 것이 교육 자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권한을 교육청에, 또 교육청에서 권한을 학교로 이렇게 이양하고 배분했을 때 단위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업무를 그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발굴해내고 줄여나가고 없앨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자기 학교에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도 학교자치, 교육자치가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교 민주주의 또는 학교자치에 대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확산이 될 때 또 그러한 시기가 좀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